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뵙고 싶었는데 최근에 신작이 나와갖고 그 핑계로 제가 모셨습니다.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반갑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날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물 영접을 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제가 서문을 보고 아드님이 아빠 1억 있으면 몰빵 투자해야 된다는데 이거 맞는 거야? 라는 질문 때문에 이 책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서문에 써갖고 야 이거 꼭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진짜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아들이 대학 2학년인데 이제 군대도 가고 뭐 그러면 요새는 또 월급도 많대요. 그래서 뭐 1,500만 원씩 2,000만 원씩 모아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생활 처음 출발할 때 목돈들이 좀 생기는데 그 목돈 어떻게 적립 투자하고 또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들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친구들이 특히 작년에 그 대학 입학했지만 작년에 온라인 수업 대부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빠 또 채널은 절대 안 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끔 단톡방이나 이런 우리 카톡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좀 횡소리 하길래 조금씩 조언을 해주다가 그러지 말고 이거 모아서 책이나 하나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 봄 정도까지 꾸준히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 모아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책이 한 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뭐 20대, 30대, 40대 뭐 그 이상 노후 준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놨던데 혹시 사연 중에 와 이건 진짜 안타깝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 정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전문직 종사자신데 소득이 엄청 많죠. 소득이 엄청 많은데도 빚더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대부분이 소비 지출 통제를 못한 너무 흑수저셨나 봐요. 저도 흑수저 그래서 출신인데 흑수저신데 이제 전문직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소득이 늘잖아요. 근데 그 전문직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이 죄다 다 전문직들이니까 소비 수준이 말도 못하게 높죠. 높죠. 예. 네, 그리고 또 뭐 골프도 치고 심지어 뭐 전지 훈련 이러면서 겨울에 해외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분이 이제 푹 젖어서 살았지만 이제 흑수저라는 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 부모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게 흑수저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확 와닿습니다. 예, 그러니까 빚을 이미 우린 지고 있는 셈이에요. 부모님에게 평생 동안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지고 시작하는 흑수저인데 소비는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 맞춰서 하니까 이제 빚더미에 올라갔습니다. 있던 빚도 못 갚은 건 물론이고 이제 빚을 져서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에 도래를 하니까 깜깜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뭐 구조조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이 왔었어요. 그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00년, 99년 이럴 때 정보통신 거품이 막 생길 때 저도 흑수저인 주제에 또 장가도 못 갔는데 뭐 그 골프장 가면요 일단 차가 달라져요. 맞습니다. 대부분 또 트렁크가 커야 된다고 하면서 SUV 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습장도 다녀야 되고 좀 공이 안 맞으면 클럽도 가고 그리고 코치님도 더 이제 유명한 분으로 가고 그리고 요즘 또 옷빨이 또 중요해서요. 옷값이 장난 아닙니다. 뭐 PXG 타이틀. 근데 그때는 젊어서 그래도 옷빨은 좀 있어서 그냥 대충 입긴 했는데 국산 브랜드 위주로 입고 그랬었는데 정말 에스컬레이트 되는 소득 대비 소비가 더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정말 재테크라는 게 거기서 일단 승부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첫 번째가 준거 집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못하겠다. 대충 접고 그 뒤에 다시 하긴 했습니다만 대충 접었고 또 차 이제 열심히 할 부분 갚는 동안에 용돈도 줄이겠다. 택시도 안 타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또 지출 통제하기 위해서 둘이 맞벌이하는 중이니까 노력도 하고 이러면서
집도 사고 이렇게 해 나갔던 과정들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그런 그 소비 통제가 어려워질 때는 비교 대상 집단을 바꾸는 수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 집단 안에 그냥 계속 있으면서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 요새 또 여러 가지 독서 클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짠돌이들 클럽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계부 공개하는 그런 모임들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고 대응하면 정말 그 소비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자존심은 아니지만 현재 누리고 싶은 뭐 미래에 대한 누리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은 조금 미뤄야 된다는 말씀처럼도 들리네요. 그런데 이제 그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은 때가 동종 집단 압박이거든요. 예.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어디로 가는데 거기서 반대 의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심리학자 말씀에 따르면 화상을 입은 것과 비슷한 정도의 고통을 느낀대요. 그 왕따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남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면서 쟤 뭐하는 애야? 이상해, 외계인이야. 뭐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그 사갈시 한다 그러죠. 네, 네. 이렇게 될 때 그게 고통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종 집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에서 소외되고 내가 또 그 사람들한테서 아 저는 괜찮아요 소리를 말 못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결국 담아있는 답은 집단을 조금씩 바꾸는 수밖에 없지 거기서 저항은 너무나 큰 비용을 그게 정말 크거든요. 네. 저도 좀 그랬었고 학창 시절이 그렇게 참 재밌는 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힘들었던 편인데 대학 가서 정말 그 평생 같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다 대학 시절에 만났거든요. 일반적으로 하고 반대도 맞죠. 예, 보통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돌이켜 보면 좋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힘들었고요. 또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탈출구를 좀 찾는 게 좋고 그 탈출구가 굳이 그 회사를 옮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준거 집단을 바꾸기 위한 노력 정도는 하면 충분히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는 아까 방금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흑수저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확 와닿는 게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곧 칠순이시거든요. 젊으시네요. 예, 아직까지 젊으신데 그 아버지 칠순을 뭐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이제 뭐 누구를 모시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면서 계속 전화를 드리면서도 와, 이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것까지도 내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홍 박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환율 투자에 대해서 항상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누구보다 대한민국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에이 뭐 그게 재밌겠어 뭐 이러다가 환율이 막 1,400원 잠깐 찍고 내려오니까 이거라도 했어야 했나? 지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는 거 이외에는 돈 번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홍 박사님도 1,400원을 찍으실 줄 모르셨죠? 네, 몰랐죠. 연합 인포맥스 방송 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연준의 태도가 바뀔 때는 네. 1,500원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좀 환율이 오를 거다 정도는 했는데 저 스스로도 1,35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달러 꽤 많이 팔았거든요. 네. 너무 빨리 팔아서. 그리고 반성문도 쓰시고 그런 거 제가 보긴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휴가 같은 사이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서 아이고야 이거 환율 위가 뚫리겠구나. 그냥 바로 서울 복귀하자마자 반성문 썼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야 이렇게 경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조금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믿고 그걸 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단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푸틴에 이어 이제 시주석까지 그렇게 되니까 야 중국까지 저러면 이거 정말 이제 환율이 위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재빨리 그때 뷰를 꺾었죠. 더 간다.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 걸 보시고 제가 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1996년, 97년 한국이 그때 김정삼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좀 금리를 내렸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정부 그 통제하에 있어서 예금금리 이런 것들을 내리는 정책을 썼었는데 그때가 미국 그린스펀 의장이 3%였던 정책금리를 6%까지 인상하던 시기에 우리가 거기다가 금리를 고정환율제도 하는 주제의 것도 금리를 내린 거죠. 그게 이제
한보, 기아 뭐 등등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의 연쇄적인 부도 속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 중국이 나라 망한다라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거의 외환보유고 뭐 3조 달러 넘으니까 안 망하겠지만 적어도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제 위에나 약세다. 중국이 위에나를 약세로 용인한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니까 일단 외환시장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한국부터 여기 시장에서 원화를 때리고 환율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뭐 환율 뭐 전망이 이제는 좀 무의미할 정도는 됐는데 지금 달러를 사는 건 너무 위험. 아니 뭐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외환위기 베팅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게 꼭 뭐 나라 망한다로 이제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연 30% 이상 환율 급변하면 외환위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초 환율이 1,200원이었으니까 30%. 30%면 1,500원 네. 보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해의 환율이 그 정도 급등하는 걸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지금 사도 10% 먹으니까 수익이 나니까 할만하죠. 근데 이제 저는 팔고 있다. 그 말씀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더 위로 갈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다.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 정도.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환율을 저는 그냥 예전에 항상 1,150원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게 그냥 평균이구나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뭐 1,250원, 1,300원대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성 편향이죠. 최근에 나타난 사건을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때 더 가중치를 많이 두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 많이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안 좋은 것만 다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1조 달러 가까워지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해외 순자산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만 해도 한 3천억 불 정도 들고 있고 KIC가 한 2천억 불 들고 있고 거기다 우리 개인들만 해도 한 1천억 불 정도 미국 주식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뭐 보험사라든가 각종 다른 여러 가지 투자 기관까지 하면 1조 달러에 근접해가는 어마어마한 대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환율이 급등할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익을 본 사람들이 달러 자산을 좀 처분해서 우리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여력들도 있고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경상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역수지는 적자가 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들은 이게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기업들의 수익이니까 여기에 또 해외 순자산이 늘어나면 딴 나라에서 배당금이나 이자 받는 것도 엄청나게 커서 소득 수지도 해외여행 잘 못하니까 여행 수지 적자도 옛날보다 적어.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누적되는 경상흑자가 어마어마한데 과연 환율이 계속 여기 있다? 그것도 또 이상한 주장이다. 하긴 뭐 저 같은 사람도 스타벅스에서 석 달에 한 번씩 공짜로 커피 먹을 수 있는 배당은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외환 위기의 충격? 그것 때문에 그런지 환율 오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진 않다라고. 불황은 오지만 위기는 모르겠다. 불황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 2등이 석유화학 제품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는데 둘 다 전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이 시점에 우리 하이닉스가 9만 원이 깨진 안타깝습니다. 참 아까 전에 달러를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화가 생기셨을 텐데 이 원화는 그러면 어디다가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예금은 하셨나요? 아니요, 한국 국채. 국채. 저는 예금은 0이고요. 그 대부분 현금은 미국 달러 채권 아니면 한국 채권에 투자를 하는 채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금리 한 4% 주는 거 10년 만기 국채가 한 4%, 미국도 3.5%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뭐 금리를 10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에 하나 내년 이맘때 금리 조금만 빠지면 1년 사이에 또 채권 가격이 오르는 혜택도 있어서 지금은 채권 사기 좋은 때라 생각하고 달러 차익 생긴 건 조금씩 한국 채권 사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아직 금리가 미국이 4.5% 올리면 우리나라는 그 이상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 채권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그걸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살만한 가격대다. 매력적이죠.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뭐 이럴 때 사야지. 계속 미루면 못 사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미스트라고 이제 항상 호칭을 하시고 또 하다 보면 일반인들 중에 가장 하는 게 맨날 전문가라고 나오셔갖고 작년에는 미국 금리 2.5%못 올릴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4.5%그 이상도 갈 것이다 이러니까 진짜 1년도 안 됐는데 아니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매일 시장을 전망하신 분들이 저렇게 틀릴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거나 따라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를 필요는 없다. 아, 경청은 뭐 해도 되는데 저희들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잠깐 힌트를 줬는데 저희들의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리스크는 정치.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저희가 정책금리 올려봐야 뭐 2% 중반 아니겠어? 네. 실제로 저희 전망이 아니라 그게 미 연준 멤버들의 전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틀렸냐 하면 푸틴을 예상 못했어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네. 또 그 양민 학살했던 현장까지 지금 속속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 저러다 전범으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지금 몰리고 있는 중인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를 하면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쟁하겠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랬는데 이제 정치적인 뭐 위대한 러시아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면서 그다음 나왔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언노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뭐 공동부유 이러면서 부동산 때려잡고 사교육업체 때려잡은 거야.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중에 거기는 지금 중국에서도 5번째인가 6번째 대도시인 칭도우라는 그 거대한 도시 2천만이 넘습니다. 네. 그 도시를 지금 제로 코로나 하면서 봉쇄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상해, 북경.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케인즈의 아주 유명한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환경이 바뀌면 전망도 바뀝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저희들 전망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언노운도 있을 거고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인지는 몰랐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고 더 나가서 저런 경제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정치가가 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 못한 곳에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고집할 줄은 몰랐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충격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반대 블록에 있는 국가들이 저런 행동을 보이면서 할 줄을 우리가 몰랐던 저희들의 무능력이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전문가 집단들 저희가 이제 신뢰를 하는 게 결국 대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러 외교 라인 쪽에 네. 계시거나 정치학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당연히 수용해서 전망하는데 그분들이 뭐 심하게 틀린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희 사회과학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학문이라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에 대한 시나리오 정도이지 저희들의 전망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일 뿐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변명이 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뭐 자주 틀리거나 아니면 대외 변수로서 내가 전망했던 게 틀릴 거란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신 건가요? 언젠가는 점점 정확해질 거라고. 20년 전 이코노미스트 생활 처음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정확도가 높으니까요. 뭐 지난 한 3, 4년을 돌이켜봐도 2020년에 저처럼 그래도 열심히 그때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저는 책을 썼으니까 뭐 이게 번복을 못해요.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가 벌어질 때 저금리가 펼쳐질 거고 저금리 펼쳐질 때는 성장주, 기술주와 부동산이 최고다. 그런 책을 써서 아예 그리고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는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계속 꺾이는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질 때는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국채 같은 걸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다.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잖아요. 그래서 틀리긴 되게 자주 틀리는데 그래도 책을 써서 전망할 때는 대체로 크게 틀린 적은 없는 것 같다. 그게 예전보다 제가 맨날 틀리지만 그래도 크게 아주 그 아웃라인을 좀 잡아주는 전망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승률은 약간 옛날보다 높아진 거 아니냐 그렇게 애써 위안하며 아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주식에도 조금 뭐 리츠나 이런 데 관심을 리츠.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 일본 리츠가 좀 괜찮다고 그러신 이유는 무엇이고? 저평가됐다. 저평가. 우리나라 주식도 저평가되어져 예,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 주식도 그냥 6월처럼 진짜 패닉이 벌어지면서 2200 할 때 그때 6월이 제 인생에 주식을 제일 많이 산 달,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네. 제일 많이 산 달이었어요. 월간 기준으로 거의 자릿수가 바뀔 정도로 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싼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특별하게 그렇게 뭐 어떤 자산을 특히 좋아하고 그러진 않고요. 지금은 이제 주식도 좋지만 주식은 제가 많이 담았으니까 채권을 좀 담아야 될 때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의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채권을 사자 하고 봤더니 우리 원화보다 더 많이 빠진 자산이 엔화고 또 일본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 그 나라도 환율 저렇게 급등하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특허라든가 혁신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동경 요코하마 클러스터거든요. 세계 1위. 2등이 이제 홍콩 선점 그리고 광저우 클러스터. 세계 3위가 한국이거든요. 한국의 서울인데 이런 강력한 클러스터가 있는 지역들이 가격이 좀 조정받고 환율 등의 영향으로 많이 쌀 때 그때 사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홍콩 사기는 솔직히 지금 무섭고 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성이 있는 자산을 사기 어려우니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못 오른 편에 속하는 지난 30년 동안 내내 제자리 걸음했던 일본이 구매력 차원에서 보면 여기 되게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 리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리츠를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슬픈 일입니다. 예, 한국 리츠는 투자의 매력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는 쪽이라서 빨리 주거용 리츠가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있었던 그 모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가 강남 삼성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사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놓으면서 리츠를 만드는 식의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 투기라고 공격받고 그걸 샀던 원가에 팔았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샀던 분은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국민 감정하고 좀 안 맞으면 못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너무 이제 비싸니까 그걸 사야 뭘 리츠를 만들 텐데 너무 비싸서 리츠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거용 리츠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리츠는 그 현장 경기, 상업용 오피스의 공실률이라든가 혹은 그 리테일몰의 사람들의 모객 이런 게 더 중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현재로서는 저는 매력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리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얘기는 무조건 요거도 먹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잘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자극적으로. 근데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서 썩 별로 안 좋게 보신다는 건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 박사님 말씀 중에 보니까 내년쯤부터는 한번 공부를 해볼까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길래 폭락론자들을 보면 야 뭐 향후 한 5년 동안은 쳐다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또 내년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떠신 건지. 이번에 가격 조정이 꽤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쇄적인 좀 시장에 흔들림이 나오고 나면 또 매력적인 구간에 금방 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작년 10월 정도나 9월 정도부터 확연하게 꺾여갖고 그리고 올해 5, 6월부터는 전월 대비로도 이제 마이너스가 서울이 돌아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보면 빠진 지 1년 됐고요. 모멘텀의 정점은 작년 여름이었고 가격 하락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진행된 그런 상황이라서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저는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3% 올랐는데 이게 버블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가격 상승이 집중됐던 지역들이 다 갭 투자 지역인데 올해가 예상 저희도 틀렸어요. 전세가 이렇게 빠질 줄 몰랐거든요. 전세 빠지면서 월세로 다 몰려가잖아요. 거기다 전세 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세 수요가 확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을 많이 내리거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작년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만기가 남아있는 전세를 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세 세입자가 나가겠다 그러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계약을 새로 바꾸는 시기가 왔을 때 과연 안 깎아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대부분의 갭 투자자들이 자기도 전세 살고 있는데 그걸 전세 대출을 받아서 또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 순수 레버리지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자는 급등하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마다 계속 금리는 더 달라 그러는데 세입자가 한 5천만 원 깎아달라 1억 깎아달라 그러기 시작하면 그 돈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최근에 보면 경매 물건이 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매 물건이 늘면서 순식간에 그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되는 가격의 비율이 작년 이맘때 109%였는데 지금 90% 초반 서울이 아파트가 이 정도 떨어졌는데 2013, 14년에는 그게 80%도 깨졌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1차에서는 다 유찰된다는 네.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 조정이 옆에서 경매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다렸다 사겠다는 수요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위축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또 양도세나 이런 것들 내년 6월까지는 아무튼 중과를 완화해 놨으니까 나올 물량들은 꽤 있어 보이는데 수요가 이렇게 위축되고 전세가 이렇게 되면 네.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죠. 즉 옆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너도 낮춰야지 압박들이 이제 그리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쇼크를 주는 네. 그런 과정에서는 가격 조정이 또 금리를 인하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네. 한 1년 정도는 이 금리 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좋은 게 거의 경기도 나빠지고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버블은 일단 해소돼야 네. 작년 올랐던 거는 다 해소가 돼야 살만한 레벨 아니겠냐. 그래서 내년 여름부터 공부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강력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때 집에 사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뭐 주거 목적이든 영끌이든 막차를 타신 분이든 그분들은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워낙 채굴이죠. 오늘 열심히 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가고 고금리 부채부터 상환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모아 나가면 왜냐하면 작년에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부분 그 갭 투자가 있었던 지역들이 이기 신도시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이기 신도시 제 집 근처에 있는 이기 신도시 모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갔을 때 한 4억에서 5억 정도 호가가 있던 게 올해 초에 가니까 10억 정도 나오다가 네. 지금 8억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갭 투자에 따라도 성공한 거 보니까 못 견디겠다 싶으면 빨리 지금 금매라도 팔면 되니까 그건 평가액의 손실이지 네. 투자금은 건졌잖아요. 그런데도 뭐 못하겠다. 그러면 워낙 채굴 말고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 같아갖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뭐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계속 나쁘게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뭐 최근에 출산율이 0.75명 뭐 이렇게 돼서 야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흑수저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전 국민이 다 돼갖고 노인은 누가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는 정말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맞다 어떡하지라는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 글에 출산율 그거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출산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까? 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겠죠. 네. 왜냐하면 전체 경제 활동을 네네. 총액인데 근데 1인당 소득이 줄어들 것이냐를 묻는 거죠 저는. 그리고 1인당 자산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되는 게 어마어마할 거고 네. 앞으로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30년대 40년대 태어나셔서 경제발전 시기에 집 한 채라도 있었으면 사실 큰 부를 일군 분들은 대부분 그 세대잖아요. 네네. 우리 재벌 회장님들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것들이 이제 자손들한테 예를 들어서 두 집에 한 명꼴로 물려줄 거 아닙니까? 네. 양가에서. 그에 따르는 자산의 형성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말이 많은 게 이 현재 인구를 우리나라 농업이 부양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료품 의존도가 높다 그러는데 이제 노인 가구들 그리고 농촌 인구가 급격히 앞으로 더 줄어들면 더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르는 1인당 농업 생산량의 증가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또 줄어들면 1인당 배출하는 우리 탄소 발자국도 줄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더 친화적인 거. 무엇보다 이제 1990년을 전후해서 한국이 최고의 호황이었을 때 응사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취직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곧 은퇴를 합니다. 네. 그 자리가 엄청 좋은 일자리였어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기겠죠. 첫 번째는 기업들이 수익성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혁명에 안타깝지만 저항하거나 잘 따라가지 못한 세대들이 저희들 선배 세대잖아요. 그분들이 은퇴를 시작하십니다. 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하면서도 생산성은 어쩌면 더 높은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예. 기업 실적들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보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여기다 높아지고 또 경제에서 혁신을 이끄는 건 결국 잘 교육받은 인력이 얼마나 많으냐 문제인데 가구당 자녀 수가 줄면 줄고 그리고 부유한 집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죠.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아이 한 명당 투입되는 교육의 질이나 양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좋아지죠. 훨씬 좋아지고 우리나라 1인당 교육의 수준 이런 게 지금도 세계 탑인데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을 가지면 그 인적 자원의 수준이 높아지는 나라가 왜 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재정이 걱정인데 그건 나라님 문제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일본 보세요. 국민들이 저축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가 암만 재정 적자를 내더라도 그 정부가 다 국민들이 국채를 다 사주면 네. 사실 뭐 30년째 저러고 있어도 굴러가잖아요. 그러가다 이제 이번에 엔화 약세되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국가 부채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인플레 발생하면 한 방에 국가 부채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부분의 문제는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의 문제가 전 국민이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국가 재정이고 두 번째는 연금이잖아요. 네. 국가 재정 문제야. 그러면 정부가 세금 더 걷으면 되는 거고 또 기업들이 수익도 많이 나고 1인당 소득이 더 많이 나서 그 소득세 면세 구간들 넘어서는 사람들이 네. 늘어나면 경기를 부양하고 그런 일자리들 더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세금을 더 잘 거두면 되는 거고 인플레를 지금처럼 사실 우리 경제가 2022년에만 인플레가 나서 그렇지 그 이전 10년을 보면 인플레이션 연간 인플레이션 2%를 간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런 나라였던 게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니까 잘 또 인플레를 컨트롤해서 적정한 인플레 한 3% 정도 인플레로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국가 재정이 또 그렇게 문제인가? 세금은 다 인플레 연동돼서 네. 잘 거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답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65세에 연금 받기로 돼 있는데 이거 딴 나라보다 빠르거든요. 네. 제가 69년생인데 저희부터 65세 받거든요. 저희 선배들은 그 전에 받아요. 근데 저는 인정해요. 70살로 아마 곧 연기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국민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이 나라가 저출산으로 해서 망할 것 같다 그러면 1인당 그 자녀 1인당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연 1,000만 원씩을 준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을 쓰라고요. 먼 미래에 국가 재정이 파산 나는 걸 걱정하면서 지금 긴축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근데 안 하잖아요. 네. 더 나가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시켜야 그나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각종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회사에 육아나 양육돼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직장들은 정말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나라에서 양육비랑 그리고 특히 유치원은 이제 의무교육화해서 초등학교 입학연도를 땡긴다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유치원을 그 의무교육화하면 돼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아예 다 돈을 주는 거죠. 부모님이 학교 회사를 다니시면 맞벌이를 하면 거기 맛집 낄 수 있게끔 해주고 그거 다 공짜로 해주고 반대로 또 부모님이 맞벌이 안 한다 그러면 집에서 하신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걸 또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우리나라 과연 출산율이 정말 그렇게 수직 하락할 것이냐
선진국들 평균이 한 1.2, 1.3명이에요. 그보다 우리가 낮은 게 문제. 왜냐면 남들하고 경쟁이니까. 그 정도만 회복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세계 미국 정도 제외하고 선진국 중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넘는 나라 중에 출산율 2명 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도 다 이민자 가정이 출산율 높은 거지.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정부 쪽 문제인데 정부 쪽 문제는 인플레가 나냐 안 나냐 문제지. 그럼 뭔 우리가 국가 우리 국민 생활이랑 뭔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 이제 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강남에 집 한 채는 이 집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현금이 10억이 있어야 된다, 20억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홍 박사님, 우리나라 부자 뭐 상위 1% 아니면 상위 10% 정도 되는 부자는 어느 정도의 부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또 홍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1% 부자는 30억입니다. 30 순자산. 근데 올해 줄었겠죠. 이제 그 커트라인이. 집값 떨어져서. 예, 집값도 떨어지고 주가도 폭락했으니까 아마 올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산 커트라인이 이제 20억대로 다시 내려가겠죠. 2천만 가구 좀 더 된다 그러면 20만 가구. 집에 4인 가족이라고 쳐도 80만 명? 80만 명. 예, 그 정도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금융자산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비슷하게 겹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상위 10% 커트라인은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간값 기준 아파트 하나를 빚 없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상위 10%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날 보면 뭐 그 서울 부동산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상위 10% 이야기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왜 이게 말이 되냐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치고 그거 안 됩니다만 집이 한 400만 호 되거든요. 400만 호 중에 아파트가 합쳐봐야 150만 호밖에 안 돼요. 150만 호인데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40%거든요. 아파트. 150만 호 중에서 실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 한 60만, 70만도 잘 안 된다는 뜻이죠. 60만, 7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의 상위 60만 3%. 서울 아파트에 소유를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일단 5% 안에는 거의 확실히 드는 거죠. 중간값으로 10억이니까. 근데 그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여러 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너무 눈이 높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자꾸 거론한다. 근데 뭐 당장 제 고향인 대구만 하더라도 2, 3억짜리 아파트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 구할 수 있고요. 그 2, 3억짜리 아파트를 구해서 55세부터 주택연금 받는다. 예를 하면 주거도 해결되고 그 뒤에 노후에 적어도 건강보험료 정도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도 국민연금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득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너무 우리는 그 눈이 말도 못하게 높아서 전부 중고 집단이니까 서울 소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위 5%, 3%를 중고 집단으로 해버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꼭 서울 살아야 된다. 아니면 돈 되면 사는 거지. 돈 안 되면 지방에 있는 그리고 SOC 잘 갖춰져 있는 적어도 6대 광역시 정도에 가면 싼 아파트 널렸거든요. 교통 좋은 데 있는 싼 아파트 널렸는데 또 55세부터 주택연금 받게 되니까 그걸로 전부 지금 금리도 높으니까 조건도 좋아졌는데 그런 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자꾸 부자들, 재벌들 이야기만 한다. 그런 태도들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레버리지를 걸고 또 베팅하다가 2022년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중거 집단을 좀 바꾸시면 투자가 훨씬 더 알아서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학과를 나오셔갖고 역사과 히스토리언입니다. 사학을 공부하시고 경영 경제를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왠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자본주의 이거 도대체 뭡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회입니다. 이전에 시장 경제 이전의 사회는 부모님이 뭐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지금도 뭐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보면 밀러 이러면 이제 그 재분공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들의 직업이 나와 있는 농노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이 기사하면 기사 계급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양반이면 양반 이런 식으로 딱 직업이 결정돼서 그런 식으로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곳이 전통사회입니다. 그런데 비해 지금 시장 경제는 시장에서 가격이 대체로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의 임금 또는 우리 유튜브의 좋아요, 구독자 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광고료들, 네. 그리고 시장에서 또 치고받고 싸우는 세력들 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주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투명하게, 네. 그리고 자유롭게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는, 네. 그런 그게 이제 부모님이 물려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네. 다만 절대적인 사회의 부가 커졌기 때문에 사실 옛날보다 우리가 더 못 살게 된 건 아닌데 상대적 불평등은 상대적 심한, 박탈감은 심한 그런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경청하면서 잘 들었고요. 정말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걸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스스로 믿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시간이었고요.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